문제는 조금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게 냈어요. 아닌가? 보면서 한번 보자고. 지금 우리가 간평이 이제 2시간이 주어졌는데, 내세법은 그나마 할만해. 예, 회의하기 걱정이 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석표 같은 거 혹시 받은 거 있나? 이런 거 혹시 받은 적 있어요? 이런 건 없어요? 시험 본 내용을 보니까 82.5가 굉장히 높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50점? 50점 정도 되는구나. 57.5 정도. 한 55에서 57점. 그럼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으로 보시면 되고, 어차피 내세법은 많이 읽어보고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지.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일일이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문구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역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행 기준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시행령은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지만, 집행 기준에서 이제 문제들이 나오면 사실 그것까지 다 배우고 이렇게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가볍게 우리가 이제 좀 제끼자, 그죠? 예. 어차피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모른다 싶으면 제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는 거야.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근데 남들이 아는 걸 내가 모를 때 그게 걱정인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그렇고만 생각하시고 한번 볼게요. 읽기만 해도 한 40분 넘어가겠네. 자, 이게 첫 번째. 부가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대부분 다 맞춘 것 같아요. 한 69% 정도가 이제 맞췄네. 자, 보면 첫 번째,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안 되죠. 그래서 개인만 된다. 일단 이 법인 자체가 이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몇 년? 4, 5년인가? 이 환급 규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환급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세무서, 관세관청에 없었던 거야. 사실은 이제 잘못 받아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의 어떤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 규정에 들어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4,8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포기하고자 하는 달에 전달 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신고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포기 신고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는 게. 이 포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포기하면 되느냐. 즉,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까지예요? 이거는 전달 말일까지예요, 얘는. 네. 적용받고자 하는 전달 말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20일 전까지야.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전날까지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만약에 8월 25일 날 포기를 했다. 면세 포기가 되면 26일부터 일반 과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 포기는 전달 말일까지죠. 그러면 면세 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간이과세 포기가 됐다면, 만약에 이 신고가,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25일로 하면 20일이 안 되겠구나. 요거를 상관없구나. 과세기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납부라든가 사업자 단위를 포기를 했더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면세 포기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반 과세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 포기는 전달 말일까지니까 25일날 만약에 포기를 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의 포기는 과세 기간의 20일 전까지니까 다음 과세 기간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포기에 대한 사항들을 좀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포기를 하면 재적용할 때 재적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얘네들 3년간 재적용 받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 3년간의 재적용의 규정에서 보면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일반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전달의 말일까지죠. 얘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적용에 대한 내용도 살짝 좀 달라. 여기는 그날로부터 3년까지 딱 그렇게 해서 3년 날짜를 계산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 3년이 되는 날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재적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재적용이 있나요? 얘는 재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얘는 거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3년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있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 포기라면 포기 사유가 있죠.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이과세 포기. 자, 면세 포기의 사유 어떤 걸까요? 어떨 때 면세를 포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사업설비의 증축 확장 이거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뭐냐면 조기환급이야. 그래서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조기환급을 비교를 해야 돼. 요놈도 이게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증축 어쩌고저쩌고 얘네들이 들어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고요. 학술연구단체. 그죠? 그래서 얘 두 개는 항상 비교를 해야 돼. 비교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면세하고 얘를 비교할 때는 일단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할 게 있는데, 얘는 포기에 대한 원인이 있죠. 이런 경우에 얘를 포기할 수 있어. 얘는 그게 있나요? 얘는 그게 없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공부를 안 해서 기억도 안 나겠지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없어요. 얘는 아무 때나 하면 돼. 그죠? 그것도 하나 비교를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진도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봐야 돼. 그죠? 옆으로 보는 방식이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거를 모아가지고 소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보다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전달 20일까지 관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전달 20일, 이거 틀렸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든 부가세에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냐면 납부 면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도 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재고 납부세액이 하나 있죠. 그래서 걔는 내야 돼요. 재고납부세액은 옛날에 공제받았던 거 다시 돌려내라는 얘기야. 걔네는 세금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납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탁매매를 할 때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용어를 이제 갖다 쓰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인에 의한 판매가 있고, 위탁 매매가 있는데, 둘 다 형태는 좀 비슷한데, 그걸, 물건을 파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해. 살짝은. 근데, 그거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어차피 얘가 얘한테 맡기고, 얘가 이거를 이제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위탁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 위탁자 또는 본인이 재화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얘가 공급자, 얘가 공급받는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이제 부기로 썼는 거예요. 여기 대리인 누구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요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공급자라고 받는 자, 공급자, 받는 자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위탁매매에 대한 세금회사 발행과 그 다음에 위탁매매의 공급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용해 공급이다. 용해 공급에서 보면 용역은 뭐냐?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경우를 용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건설업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해도 용역으로 본다 무조건. 그죠?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 같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용해 공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거는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매, 수용, 현물 출자와 같은 그 밖의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이게 이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해서 원자재를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발출한 거.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 그래서 영세율 적용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뭐냐면 과세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돼야지 영세율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5번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가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일반 환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일 내에 환급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설비란 감가상각 자산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조기환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확장이나 증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환급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얘를.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업의 확장 증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토지를 샀다. 그건 안 돼. 조기환급이. 아시겠죠? 토지는 상가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설비의 신설, 증축, 확장 등을 하는 경우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 포함하나 조기환급 신고에 있어서 매출, 매입차별, 세액계산서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 세 번째 조기환급 신고에 따라서 그 조기환급 신고된 부분이 예정 또는 확정 신고의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된다 그랬죠. 조기환급 신고는 별도의 신고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정이나 확정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기환급을 했는데 만약에 2개월치를 신고를 했다. 첫 번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2개월치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요 6개월 1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할 때
전체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뺀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매출이, 여기서, 종이환급 때 매출이 뭐 10만원 나왔다.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 매출이, 한 50만원 나왔다. 자, 그러면 신고를 할 때, 이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할 때, 이때 매출액을 60만원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50만원 신고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미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관할세무서장은, 결정 경쟁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법상 세액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음식점, 숙박업을 숙박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2%, 그 다음에 16년까지는 이제 2.6%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이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죠. 그래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비율과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께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딱 읽을 게 중간 거는 읽을 거 없고 맨 마지막 문구만 이제 봐야 되겠죠. 예정 신고 때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분계산은 확정신고가, 예정 또는 확정이 아니라 확정신고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그 6개월 단위에 따른 비율, 즉 비율이 5% 이상이 차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뭐냐면 그 전에, 즉 과세기간이 되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굳이 거기에 대한 퍼센트 비율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과세기간을 가지고 따지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정은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매입세액의 기본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을 받은 자, 공급한 사람은 얘가 얘한테 공급을 하고 얘가 얘한테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10,000원짜리다.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부가세 1,000원까지 해가지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가 못 받았어. 얘는 1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신고를 할 때 1,000원을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나중에 얘한테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회수를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요 1,000원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여기서 만약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을 했더라. 공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결정 경정하라는 얘기예요. 과세관청에서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사항이다. 그래서 결정 경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자가 부가세를 면제받아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뭐저쩌고 걔네들에 대해서 용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죠.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다 적용이 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4번 같은 경우에 1번을 많이 찍었구나. 2.6%. 뭐? 이게 한시 규정으로 2.6%야. 원칙은 2%인데 한시 규정이야, 한시 규정. 그래서 조금 늘려준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일몰이 될 수도 있고 그 규정이 없어질 수도 있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원칙이 한시 규정으로 해놓은 게 다시 원칙이 돼버릴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그 2%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2.6%가 한시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말이 많았거든. 요즘에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서, 발행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그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근데 음식점에서 보면 그 나중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정산할 때 보면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있잖아요. 그 금액이 꽤 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를 안 받으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매출이 포착이 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수료가 너무 세.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내가 공제를 해줄게,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한시적으로 좀 그 공제율을 좀 높인 거야. 그리고 요식업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죠? 의제매세 공제도 사실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 108분의 8이. 그죠? 그거 내리려고 그랬어, 사실은. 그것도 한시규정이었어. 근데 난리가 났죠. 내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못 내린 거야, 그거. 자, 그게 이제 여기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부가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 소비세이며 간접세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간접세라는 건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단계 가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이죠. 그래서 뭐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죠? 거래공제법은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거래공제법이야, 이게.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가지고 거기에서 10% 곱하면 거래공제법이 되는 건데, 세액공제법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세액공제법이에요. 이게 이제 과세표준이죠, 얘가. 그 다음에 매입세액. 이게 세액공제법이야, 이거. 그죠? 네. 그래서 거래공제법과 세액공제법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경세 조정에 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출하는 것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소비되는 곳에서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라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세 세액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가액에다가 세액이 더해진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세에 해당하는 징수액의 일부를 지방재정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금액을 지방세로 일부를 띄워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돈을 받으면, 그건 이제 서울시장일 거야, 지금 분배하는 그런 직권을 가진 데가. 그래서 그 일부 금액, 즉 부가시세 중에 일부 금액을 가져다가 그걸 각 지자체에다 나눠줘요. 지자체 재정이 워낙에 부실하니까, 사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무인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 또는 용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및 직매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나요? 원래 사업장에 대한 등록은 신청에 의해서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무인자동 판매기만 제외한다. 그죠? 그래서 걔는 안 된다. 자판기 하나 딸락 있는데 거기 사업장으로 보긴 좀 그렇잖아.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건설업이라는 건 건물 지어주는 애들이야. 그죠? 건물 지어주는 애들은 여기서 사업장이 서울에 있지만 지방에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거기지만 계약은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여기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본점의 등기부상 소재지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뭐냐면 내가 건물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계약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 건물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사업장이고 거기에서 재화나 용역이 제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하고 건설업은 완전히 달라요. 건설업은 뭐냐면 자기가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고 건물만 거기다 지어주는 거지. 걔는 그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 본점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그 건물에서 이루어져요. 거기에 대한 계약이. 그죠? 그러니까 걔는 거기가 사업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 판매원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해당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몸만 딸랑 가지고 있지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걸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와, 시간 무지하게 빨리 간다. 사업자가, 이거 마치 무슨 뭐 하는 것 같아. 이거 하려면 한 3시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사실은. 3시간, 4시간 걸려. 4시간 더 걸려, 사실은, 하려면. 진짜 이거 제대로 하려면, 1회를 가지고 한 8시간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쫙 전체를 다 보는 거야.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빨리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를 답이냐 아니냐,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안 돼. 1번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1번의 내용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는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그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5가지 문구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이건 알아. 근데 이걸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내용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그죠? 답이냐 아니냐 그것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중에 남아있는 재화를 자기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게 폐업시 잔존재화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견본품은 물건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죠? 일종의 판매 관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판매 촉진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 이게 면세 조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거를 이제 간주 공급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사업장이 둘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 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든가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사업 장별 과세 원칙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걸 했던 거야. 근데 총괄납부 사업자라든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 장별 과세 원칙에서 좀 벗어나는 애들이죠. 총괄납부 사업자는 뭐냐면 전체 사업장의 세금을 한 곳에서 내는 거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장을 하나만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별 납세 의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여기서는 안 생겨. 그러니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과세 재화의 어떤 공급으로 보는 간주 공급의 규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 중 100이랑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게 비업용 소유 승용차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급으로 보겠다.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2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야 지맘이죠. 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등록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해서 발급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사후가 바뀐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의 발급은 3일 이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는 5일. 그래서 현지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2일 정도를 늘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제 날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월, 화, 여기까지야. 그죠? 그게 3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한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인데 그걸 사업자 단위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업자 단위로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만 나와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하나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야. 걔네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그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총괄납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 다 해야 돼요. 걔는. 그죠? 그 다음에 걔네들 신고할 때도 신고 다 해야 돼. 아시겠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니까. 근데 대신 납부만 총괄납부 사업장에서 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을 많이 틀렸네.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용만 골라봐라 한번. 자, 첫 번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의 경우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내 거래로 보지는 않죠, 이거는. 그죠? 국외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대가 수령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국내 거래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국내가 됐을 때 그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외로 빠져나가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국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단 사업을 위해서 외국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반출한 재화로 한정한다. 뭐죠?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한국국제협력단의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사업자가 이렇게 국내에 있는데 얘가 라면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에다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이제 뭐냐면 이걸 가지고 외국에 원조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무상으로 주겠지. 원조를 주면서 돈 받으면 이상한 놈이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얘가 영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유상으로 뭔가를 수출하더라. 그럼 얘가 영세를 적용되는 애들이죠. 여기서 여기를 영세를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라면을 줬는데 여기 직원들이 지들이 먹으려고 산 거예요. 라면.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 라면이 영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으로 나가야 돼. 여기까지의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 공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더라. 이거는 영세를 적용 대상 맞겠네. 그죠? 그 다음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서 수출 재화를 임가원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으로서 부가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더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래로 봐버려요.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게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서는 세금이 없는, 즉 부가세가 없는 걸로 아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세금을 주고 받았더라. 그러면 그거는 일반 거래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공급하는 사람은 그 세금 내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거기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그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을 때는 그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그 다음에 교육세만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그 부가세에 포함되는 세금을 보면 개주교가 일단 들어가고, 그래서 개별소비세, 주세,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세금에 세금이 붙는 놈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세금에 세금이 붙는 놈들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세금을 붙냐? 교통에너지 환경세하고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에 붙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고 보니까 다 붙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다 하니까. 이 개주교 여기에 대한 세금의 몇 프로가 일정 비율이 여기에 이제 세율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이 갈 때는 요놈이 항상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농어촌 특별세도 마찬가지야. 농어촌 특별세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개별소비세가 들어가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이 여기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가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가.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따라가면 얘네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그렇죠? 예,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대가를 외국 토가나 그 밖에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를 환가를 했더라. 그러면 환가한 금액으로 보고 만약에 공급 시기에 아직도 원화를 가지고 아직 외화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공급 시기에 재정 환율이나 기준 환율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계약에 따라서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애들을 보면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 얘네들은 그죠. 그 다음에 전력 등 기타 공급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 과세 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료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분의 1 호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것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뭐 6개월치 임대료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선불로 받으면 그 금액을 전체를 6개월치가 만약에 6만 원이더라. 전체를 이 첫 번째 과세 기간에 공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개월치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금액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 기간의 합계액으로 공가액으로 보겠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금액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기간의 합계액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말로 보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6만 원을 6개월치로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6개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구가. 그래서 나눠서 그거를 각 과세 기간의 합계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제도광부, 걔네들은 업종이 원래는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없는 애들인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뭐 과자를 판매한다거나 뭐 제과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제과점 가면 거기서 직접 빵 만들잖아, 지들이. 그죠?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종 소비자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게 간이과세에 적용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각 사업장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4,800만 원의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 둘 이상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을 가지고 해요. 각각의 사업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한쪽에서 3천만 원, 한쪽에서 2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둘을 합해가지고 4,800만 원 이상 하니까 걔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기간으로 한다가 아니라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간이과세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에 다음 해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은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단위 즉 일반 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6개월 단위의 과세 기간이 아니라 얘는 1년 단위로 끊어져요. 1년 단위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받으려는 과세 기간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관이나 세무서에게 간이과세 포기를 해야 된다. 여기서 적용받으려는 과세 기간이 아니네. 그죠?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세 기간이 아니라 바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만약에 뭐 8월까지, 9월부터 적용받고 싶으면 그 전달까지, 그죠? 그 말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과액의 합계액이 10억이에요. 3억이죠. 예. 그래서 그런 개인사업자를 얘기한다. 그 전에 10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10억이 3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늘어난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전자세금에서 의무발급이 돼버리는 거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면 무지하게 편해요. 과세관청에서는. 그런데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좀 그래 이게. 왜냐면 이 세금계산서를 이제 종이로 발급하고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수정을 쉽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 팔았다가 취소되면 그거 찢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버리면 보내버리잖아. 전송을 해버리잖아요. 수정 과정이 조금 복잡해 이게. 근데 그래서 별로 이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좋은 건 아니야. 전산화가 잘 되면 세금 많이 내야 돼. 뭐 세금 많이 내면 좋지 뭐. 예, 돈 많이 벌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후에 과세 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로 적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 발급. 여기 뭐 2월 10일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정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4월 5일이었다. 자,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작성일자가 들어가요. 이거를 2월 10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4월 5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4월 5일로 하는 경우, 그거만 좀 기억을 해놔요. 잘못했구나. 된다. 그래서 환입이 되거나 또는 계약이 해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증감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4월 5일이야. 그 외에는 나머지는 여기라고 보세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그 외의 경우니까 언제냐면 작성일자, 즉 당초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그래서 이거를 문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당초에 그 작성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내국 시온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한다. 그것도 맞겠네. 자,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고 세금계산서 적힌 공과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자,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우리가 부가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을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고할 때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신고하는 건 아니고 매출처별 합계표나 매입처별 합계표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자, 그러면 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미등록이라든가, 또는 타인명의에 등록을 했더라.
자, 그랬을 때 가산세 매기겠다. 1%. 그 다음에 생명연서 발급을 제대로 안 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발급 불성실 1%짜리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발급 및 수취에 대한 불성실이 있어요. 여기는 2%야.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할 때, 신고를 매출차별 합계표, 매입차별 합계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예요. 미제출이라든가 부실기자면 1%인데, 만약에 지연제출했더라. 이 지연제출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를 확정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5%. 이거는 어쨌든 간에 낸 거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매입차별. 이거 1%예요. 합계표 잘못했다. 자, 근데 단 여기서는 매입차별 합계표가 1%의 가산세가 매겨지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 거야. 그죠? 공제는 해주고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거지. 공제도 안 해주면서 가산세 매기면 열받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네들을 볼게요. 어디다 써야 되나? 자, 이 세 가지인데,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에요. 그 다음에 공급하는 자의 명의가 아닌 자로 공급하지 않고 발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발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데 공급하지도 않고 발급하는 경우. 이거 보면 다 이상하지 좀. 애들이 좀 약간 좀 사기성이 좀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2%를 매기는 거야, 2%.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공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가공. 여기서 이제 둘 다 허위예요. 얘는 아예 사업자가 아닌 놈이야. 근데 걔가 공급하지도 않고 생연서 발급을 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급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가 적용이 되는데, 수취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이 돼요. 수취에 대해서. 그래서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얘도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놔요. 자, 이게 이제 가산세에 대한 규정이다. 자, 13번. 부가세법상 일반가세와 간이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법인은 간이가세가 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가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에 의한 부가세 납부 또는 징수 제도가 있는 반면에 간이과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고지에 의한 부가세 납부 또는 징수 제도가 없고 확정신고 제도만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예정 부가고지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얘도 예정이 있어요. 물론 6개월 단위야, 걔는. 그래서 여기서 틀린 얘기가 되겠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과세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과세를 교부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을 함으로써 인한 가산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적용이 된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항들이 없으니까 간이과세자는 보세요. 이거 필요 없지. 세금과세 발급 못해요.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걸 못해요.
그죠? 매입처분 합계표에는 생계연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거든. 그건 합계를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얘를 할 수 없으니까 요거만 있는 거야. 쟤도 등록을 해야 돼, 걔도. 그죠? 그래서 걔는 미등록이라든가 타임명이 가산세는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가세와 간이가세 모두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점이라든가 제조업, 요것만 이제 한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